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이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알아볼 취준생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박지원 학생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반가워요. 자, 그럼 박지원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네, 나왔습니다. 네, 일단 SFA 반도체 공정기술 엔지니어직 지원자인데요. 이름만 봐도 이제 바로 반도체 회사라는 것밖에는 사실 더 이상의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잘, 멘토님께서 네.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SFA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는 199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네.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메모리 카드, 기타 디지털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반도체 전문 회사로서 지난해 매출액은 4,292억 원으로 국내 10대 반도체 회사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에 있게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반도체 회사 하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 정도가 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지원 학생은 SFA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제가 아는 걸로는 일단 외주 조립 테스트 반도체 업체로 알고 있고 이게 규모나 명성 부분에선 중견기업인데 이게 대졸 신입 초봉이 대기업과 견줄만 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짜 기업이네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일단 최근에 국내 그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네. SFA 반도체도 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하던데 이 실적이 이제 채용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가 궁금한데요. 예, 당연합니다. 최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등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지금 대졸 공채가 끝났는데 추가적인 채용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채용들은 당연히 이 후공정을 담당하는 SFA 반도체의 채용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은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채용 절차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인재 채용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인재를 선호하나요? 기술직들, 네. 예, 이공계 직무들 그 친구들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네. 인재상을 보자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창의입니다. 뛰어난 창의력을 바탕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요. 다음 봉사, 헌신적으로 봉사해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입니다.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책임입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근데 제가 봤을 때 SFA 반도체를 굳이 1순위로 오려고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인지, 진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그다음에 패키징 등 후공정 처리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공정기술 엔지니어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할까요? 예, 이 공정기술 엔지니어는 공정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비관리, 수율관리, 그다음 더 나아가서 고객관리까지 하는 그러한 직무입니다. 또 이공계 직무이기 때문에 네. 이공계 직무인 그 친구들은 이공계 전공이 직무 역량과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공 기초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경험까지 있게 되면 좋은데 사실 공정관리에 대한 경험을 갖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공 지식을 베이스로 두고요. 그다음에 공정 처리를 하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능력, 자원 관리 능력 같은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과의 의사소통. 특히나 반도체 회사들은 외국 그 클라이언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 중에 외국어 능력까지도 그 자질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주인공 프로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음악 감상, 프리스비라고 합니다. 전공은 신소재공학과 졸업을 했고요. 학점은 3.5점입니다.
자격증은 모스 마스터를 가지고 있고요. 수상 경력은 졸업 논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어학 점수는 토익 스피킹이 레벨 6 140점이고요. 대뇌 활동으로는 산하사랑 교내 동아리에서 7년간 활동을 했고요. 시선 교내 동아리에서 또 1년 5개월간, 네. 그리고 키즈라는 곳에서 2개월간 한국 디스플레이 연합에서 주최한 교육으로 백플레인 부분을 수강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는요, 일용직을 3개월간 하면서 3M 코팅지 붙이는 알바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동아리 활동을 상당히 길게 했는데 7년. 7년 굉장히 긴 거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에 이제 이 부분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졸업 논문 우수상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어떤 주제를 썼는지 일단 좀 궁금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 학생은 오늘의 주인공 프로필 보고 좀 어떤 점을 눈여겨봤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쪽 2개월 동안 한국 디스플레이 연합에서 주최한 교육으로 백플레인 부분을 수강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 저 백플레인이란 걸 제가 알기로는 그 방막 트랜지스터의 소자 물리랑 동작 원리를 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네, 어떤 부분을 드러냈는지 자기소개서에 이것이 궁금합니다. 네.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보고 좀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그 졸업 논문이 일단 궁금하고요. 네. 퀴즈 2개월, 지금 우리 박지원 학생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가 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원자가 이제 쓴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지원문에 적합한 인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공정제조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과정 600자 이내. 네, 기본 질문이죠. 이제 요 주인공은 어떤 소재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도전과 열정의 가치를 알고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제목이 약간 대화체의 느낌이 납니다. 이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네, 임팩트가 전혀 없는, 기대감 전혀 없는 그런 예. 소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단계만 더 무슨 도전인지 내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도전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에 조금 한 단계만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도전과 열정의 가치를 알고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소주에서 디스플레이용 소재 납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저의 비전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시며 도전 정신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언제나 본인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높은 직급에 계시면서도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았고 저 또한 앞으로 나아가며 열정적으로 살자라는 신조를 새겼고 언제나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를 통해 언제나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졸업 논문을 준비할 당시 열 처리에 의한 기공성 실리콘의 특징 변화의 주제로 접근할 때 학부생 수준에서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내겠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한 학기 동안 카본 레이어를 어느 정도 쌓아야 300도씨 이상의 환경에서 SI 기반 소자로 응용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을 반복 수행한 결과 기간 내의 성과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있는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SFA의 공정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수율을 향한 목표를 달성해내겠습니다. 네, 이 아버지를 통해 배운 도전 정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 학생이 이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일단 아버지에서 저 본인의 이야기로 넘어오는 내용은 조금 평범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중간에 본인이 했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입사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을 쓸 때 가급적 가족 얘기보다는 자신을 성장시킨 계기를 소재로 하라는 얘기를 사실 좀 들었는데요. 주인공이 쓴 내용, 멘토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예, 저도 박지원 학생이 좀 포인트를 잘 짚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굳이 아버지 얘기를 저는 왜 했는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용 소재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버지의 내용에서 저는 아버지께서 도전에 관련된 내용이 무엇인지 일단 잘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한테 도전을 배웠어. 그래서 나는 학부 시절에 졸업 논문 준비할 때 되게 힘든 거였거든. 근데 힘들다고 안 느껴져요.
이게 딱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제였고 어려운 과제여서 내가 이걸 극복하기까지 뭔가 되게 힘들었지만 우리 아버지의 그런 뜻을 뭐 벗삼아가지고 어떻게 막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담백하게 갔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약간 표현이 좀 덜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격의 장단점 및 생활 신조 600자 이내. 네. 그럼 여기서는 개인의 특성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적고 있는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 이상의 어르신을 형님으로 모신 소통. 야. 아무래도 소통의 경험을 적은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일인지 좀 사실 궁금증도 좀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 소제목은 좀 디테일해서 좋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쵸. 근데 어르신을 형님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게 이 친구가 뭔가 소통을 잘한다라고 하는 좋은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한편으로 보면 되게 좀 건방져 보일 수 버릇없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을 한번 갖고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어르신을 형님으로 모신 소통. 대학 2학년 당시 유리창 코팅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 당시 다른 분들에 비해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저뿐이었으나 소통으로 2개월간 어르신들과 세대 차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어른들에게 노하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잔심부름부터 시작하며 적극성을 바탕으로 그들과 소통을 통해 좀 더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르신들은 저를 아들처럼 편하게 대해주셨고 근 2달 동안 몸은 고되었지만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하며 배우는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반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주변의 것들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아리 회장을 맡으며 역사 기행과 선후배 교류장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개인적인 일들을 소홀히 한 탓에 이후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빠짐없이 월별, 주별, 일별 단위로 리스트업하고 타임라인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수시로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성격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생활 신조에 대한 부분은 좀 보이진 않습니다. 소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우리 황보미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신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한 거죠. 그럼 분명히 마이너스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자소서는 좀 쓰기가 힘든 게 600자 내에 생활 신조 써야 되고 성격, 장점, 단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두에 생활 신조부터 먼저 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소통을 잘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어떤 생활 신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을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풀어낸다면 네. 그래서 어른들과의 소통도 잘할 정도로 전 뭐 친화력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성격을 얘기하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친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찌됐건 내가 주어진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내에서 전략적으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뽑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내용은 괜찮고요.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FA 반도체 공정제조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는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소개서와 같은 공식적인 글은 문어체로 명확히 써야 합니다. 하지만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의미도 명확하지 않고 문장은 길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문항의 답변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동어 반복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라는 단어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끊어도 되는 문장을 불필요하게 이어가느라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유리창 코팅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끊어주면 훨씬 자연스럽고 전달력이 높아집니다. 그 뒤 문장도 다시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 나이가 어린 사람은 저뿐이었으나 소통으로 2개월간 어르신들과 세대 차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은 나뿐이었다. 소통으로 세대 차이를 극복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한 문장으로 이어지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소통으로 세대 차이를 극복했다는 것이고 앞의 문장은 상황 설명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라는 글 특성상 핵심 내용을 앞에 쓰고 그 후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과의 세대 차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2개월간 유리창 코팅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시 다른 분들은 모두 50대였고 20대는 저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핵심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뒤 문장들과 연결해 상황을 설명하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압축해서 쓸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공대생들이 이제 요런 글, 요런 주인공과 비슷한 글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어요. 예, 요런 특별한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공대생들은. 네. 근데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같은 공대생 입장에서 좀 글을 쓸 때 이제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글을 풍부하게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글이 어색해서 비유나 미사어구를 넣으면 네.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고 그렇다고 그거를 넣지 않으면 너무 평범한 글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급적 많이 써보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SFA 반도체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항목도 보도록 할게요. 네. 학교 생활, 사회 봉사활동, 연수 여행 경험 600자 이내. 네, 이 대내외 활동 경험을 좀 써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이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3명의 팀원을 하나로 이끌며 차별화의 성공. 네, 팀 프로젝트 내용이 아닐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생님? 예, 딱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좀 그려집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리더십 아니면 차별화인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명의 팀원을 하나로 이끌며 차별화의 성공.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내 축제에서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동기 3명과 협업을 통해 타 동아리 행사에 비해 창의성으로 추진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축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동아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만의 테마로 차별화된 주점을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며 회의 끝에 백종원 주점으로 테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타 주점의 경우 소주, 막걸리 등 기존에 있던 메뉴에 일부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반면 저희가 기획한 것은 모히또 단일 품목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주점을 기획하고 축제를 진행하는 5일 동안 4명의 인력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이 지치기도 했지만 공평한 시간 분배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팀원들에게 좀 더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쉴 새 없이 일한 노력 및 단일 품목의 특징으로 순이익 9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버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서두에 쓴 내용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내가 창의성으로 일을 한번 추진해봤다. 네. 그럼 이제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협업이 나왔는지를 파악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창의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겠죠. 근데 어디가 창의성인지 전 모르겠어요. 일단 백종원 주점으로 테마를 잡았어요. 네. 그다음에 했던 게 모히또 단일 품목이라고 합니다. 백종원과 모히또가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과 이것이 뭐 다른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디서 창의성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협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친구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네. 20개 이상의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면서 회의를 했다. 네. 두 번째는 공평한 시간 분배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네. 잘 표현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왜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백종원 주점을 낼 수밖에 없었을까? 왜 모히또였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고 과정이 한 문장 정도는 조금 더 들어가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목도 3명의 팀원을 하나로 이끌며 차별화의 성공보다도 네. 모히또가 만들어준 뭐 협업 네트워크, 뭐 협업력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600자 이내. 네. 네,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요. 사실 어디든 취직하고 싶은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지원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먼저 드나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모르는 사람이면 당연히 뽑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회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예, 주인공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제 한번 소제목을 먼저 살펴볼게요. 전공 실무 능력, 글로벌 역량을 갖춘 SFA 엔지니어라는 확신. 네, 자신의 역량을 이제 강조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굉장히 일차원적인 질문, 일차원적인 답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하.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전공 실무 능력 있다. 두 번째, 글로벌 역량이 있으니까 SFA 거기 그 반도체에 내가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전까지 자소서 그 내용 중에 네. 본인의 어떤 전공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만약에 자소서를 첨삭한다라고 아니 이 자소서를 제가 평가한다고 한다면 별로 기대를 갖지 않고 뻔한 내용 나올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서 제가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공 실무 능력, 글로벌 역량을 갖춘 SFA 엔지니어라는 확신. 반도체 관련 세부 전공을 하여 얻은 지식과 논문 및 실험을 통해 얻은 실무 경험, 그리고 저희 글로벌 역량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SFA 반도체 공정기술 엔지니어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 반도체 소자 등의 반도체 관련 전공 수업을 통해 애칭과 모스 공정, PN 접합과 방막 형성 등 반도체 공정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학 3학년 당시 산화 아이언을 기반으로 하여 게이트를 다르게 하는 방법을 중점을 맞추어 투명하면서 전하 이동도가 높은 방망 트랜지스터 소자 설계를 조별 과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전공 경험을 통해 응용하였고 이를 통해 방막 트랜지스터의 원리를 배웠고 디스플레이 및 투과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공정 온도의 한계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2016년 여름방학에는 한국정보디스플레이협회에서 주관하며 실제 기업체와 공동으로 건국대학교에서 진행된 키즈백 플레임 부분에 참여하여 반도체 소자 물리에 대한 이론부터 차세대 구동 소자 및 공정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워 실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제가 SFA 반도체 공정 기술 엔지니어로 입사하여 저희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발생 가능한 변수들 또한 예측하여 책임을 다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관련한 전공 지식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두 MC분이 보시기에 굉장히 재미없죠. 네. 잘 딱딱하고.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무슨 말인지도. 예, 근데 가장 잘 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원 동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전공 지식과 경험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본인이 배웠던 부분들에 대한 지식과 그다음에 외부 활동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네. 좋긴 좋은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차별화가 좀 안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디스플레이 소재 납품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공장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실제 공장에서의 업무에 대한 경험을 본인이 집어넣을 수 있다면 차별화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렇겠네요. 예, 훌륭한 소재를 응용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한 부분은 글로벌 역량을 갖췄다라고 했는데 네. 그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아쉽다. 예,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소서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지원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기소개서 내용 중 한 항목을 직접 작성을 해왔죠. 네. 네, 멘토님이 미리 알려주신 방향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네, 오늘 자기소개서가 이제 전체 4개 항목이었는데 어떤 부분을 쓴 거예요? 네, 제가 쓴 부분 4번째 항목이고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쓴 것인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반도체 공정이라는 학문과 고분자 개론이라는 수업을 연달아 들었던 저는 이러한 반도체 공정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분야에서 이곳 SFA 반도체의 기술을 찾아본 결과
이 학문들과 가장 적합한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분자 개론의 수업에서 고분자 반도체, 유기 반도체 등 반도체라는 하나의 분야 안에서도 더 파생될 수 있는 분야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분자에 대한 분류와 방법, 합성 메커니즘의 이해와 분석 방법 기술 및 이론을 이해시키는 능력을 익히며 고분자 이해에 강점이 있다는 것을 합성된 고분자 실험을 통해 인지하였으며 플로리 허긴스를 포함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아직 장비는 만져보지 않았지만 기존의 리소그래피를 적용하고 있는 복잡한 포토 공정을 장치 제조 과정에서 단위 공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SFA 반도체의 지속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네. 자소서를 직접 읽어줬는데요. 멘토님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원 동기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가 있는데 네. 우리 박지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직무 지원 동기 위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문장에서 회사 지원 동기랑 이렇게 좀 엮어봤는데 SFA 반도체의 어떠한 기술인지가 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마치 그 부분을 지우고 다른 회사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그 부분도 통용될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자소서의 내용은 괜찮았는데 경험이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뭐 아직 장비는 만져보지 못했지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추후에 경험적인 면을 좀 더 보완해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것이 SFA 반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적어놓는다면 훌륭한 지원 동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준생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의 궁금증을 지원 학생이 한번 소개해 줄까요? 네, 요즘 탈스펙 채용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네. 그런 경우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준생의 입장에서 솔직히 기본적인 스펙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중 하나가 어학 성적인데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반도체처럼 그 해외 시장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이 영어 성적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어느 정도까지 영어 성적을 받아야 됩니까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은 혼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취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할 게 뭐냐? 내가 지원할 기업을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마다 또 내가 지원한 직무마다 요구하는 영어 성적이 다 달라요. 여기 같은 경우엔 제가 오늘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SFA 반도체 전화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어학 능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학 능력이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더니 외국인들과 소통이 가능한 영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원할 기업과 직무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거기에 퀄리피케이션이 있잖아요. 네. 영어 점수에 몇 점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놔야지 그냥 막연하게 영어 점수를 몇 점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전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빨리 지원 공고를 찾아봐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영어 점수를 빨리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멘토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반도체 기업 지원자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반도체 지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을 준공하고 있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인수한 소식 들으셨죠? 네. 그런 것처럼 또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해지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도 반도체 산업에 꼭 지원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화랑이거든요. 예. 그럼 뭘 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전공 기초 능력, 그다음에 경험, 지식 이런 것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반도체 산업에 꼭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SFA 반도체 공정기술 엔지니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준,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정초일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라 학생들 나왔습니다.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과 팔방미녀 토론호 안현애 학생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상이 길에 불꽃 튈 거라고. 네, 불꽃 튀는 접전이 아주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설레입니다. 예. 네. 자, 벌써 방학에 접어든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우리 네. 두 학생은 여름방학 좀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시험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요? 로스쿨 입학. 야, 벌써 뭐. 역시 뭐. 자, 장난 아니다. 벌써 공격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는 로스쿨. 자, 우리 현애 학생은 저는 동아리 활동이랑 대외 활동 위주로 나이로 또 보내고 받아치네. 어린 나이로 처음부터 받아치네. 아주 팽팽해요. 팽팽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공모전 활동도 할 테고, 뭐 시험 준비도 할 텐데, 또 방학이면 우리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참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재환 씨는 어떤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저도 아르바이트 안 해본 건 아닌데 우리 봄이 학생이래. 봄이 아나운서. 아니에요. 너무 어려 보이니까. 우리 봄이 아나운서는 어떤 아르바이트 있었죠? 저도 뭐 화장품도 그쵸, 팔아보고, 맞아요. 가방도 팔아보고, 뭐 대단하네요. 그런 판매 아르바이트 해봤던 경험이 있어요. 맞습니다. 알바하면은 뭐 보통 카페나 뭐 편의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특이한 알바도 많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모든 것을 핫키워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케아. 이케아인데요. 이거 저거 아닙니까? 저 가구 브랜드죠.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민지 학생. 무슨 뜻인가요? 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을 때 보통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시급이잖아요. 네. 저 역시 시급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이케아의 경우 시간당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네, 보통 일반 대한민국 시급의 2배 가량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거기다가 팀에 따라서 야근 수당과 고용보험까지 지원을 하고요. 보통 아르바이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가 올라가고요. 퇴직금, 경조사, 연차 지원. 아르바이트생. 네, 이쯤 그리고 되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그냥 직원 직원이네요. 네. 네. 무엇보다 직원 할인도 된다고 합니다. 와. 이케아에서 살 거 많잖아요. 네. 대단하네요. 우리 조카 보내야겠다. 사실 대단한 이런 일입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꿈의 직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케아말로 진짜 꿈의 알바가 아닌가. 그러네요. 돈도 주는데 네. 복지까지. 근데 경쟁률은 좀 엄청나겠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네. 이케아 강명점이 처음 들어섰을 때 처음 채용 공고를 냈는데 네. 이력서만 4,000장이 들어왔다고 와. 합니다. 엄청나네요, 진짜. 특이한 게 예. 이케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이 카페가 있다고 하네요. 또. 이게 참 특이한 경우인데 대단합니다. 이케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수도 지금 뭐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4,000명이요? 예, 이거 나름 이 엄청나네. 회사 채용 담당자가 굉장히 채용 활동을 되게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채용 서면 후기라든지 기타 채용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뭐 면접 후기 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까지. 야, 대단합니다. 이케아의 이런 현상에 따른 효과도 있다고요? 예, 이걸 이케아 효과라고 해가지고 예, 이케아가 이제 그로 인해서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본인들 회사들도 1만 원 이상 시급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공고가 많이 늘어나서 이걸 이케아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군요.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도 많았는데요. 결국은 무산이 되고 최저시급은 확정이 됐는데 얼마죠? 네, 내년에 최저 시급은 이제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정해졌어요. 그렇구나. 아르바이트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시급이 낮으면 돈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도 호주처럼 좀 18,000원씩이나 최저 시급이 됐으면 엄청나죠, 진짜. 그럼요. 그럼 시급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아. 맞아요. 야, 이건 대단한 일인데요. 한번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네. 취준생과 아르바이트. 편의점. 학생들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알바 중에 하나가 편의점이죠. 그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취준생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고객 영업 있지 않습니까? 고객 영업을 할 때 가장 그 고객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한 현애 학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취준생들 사이에서 좀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아르바이트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전 직무 경험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시 가산점이 부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편의점인데 이제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자사 편의점에 이제 친절한 우수 사원으로 선정될 경우에 그 서류 면접을 아예 면제하는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BGF 리테일은 이제 CU 가맹점 아니면은 직영점 스태프 등의 업무를 경험한 지원자에게 역시 서류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SPC 그룹의 경우에는 대졸 공채 신입사원의 10%를 자사 아르바이트 경험자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지원자에게 열정 등을 평가해서 가산점을 주는 거죠. 또한 외식업체 한국피자헛이나 써낸푸드 등등에서도 자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또는 승격 자격을 좀 더 쉽게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몇 년 뒤에 취업도 하고 아주 좋은 제도네요. 네, 아르바이트 똑똑하게 고르는 법 알려드렸으니까요. 취준생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과 아르바이트 마지막 키워드. 자, 과연 생동성. 저 이거 많이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저도 해봤어요? 예전에 알바 그 괴물 그 사이트에서 그쵸. 막 대학생 때 봤는데 네, 알바 괴물. 네, 그 생동성 이게 굉장히 아르바이트 비율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해볼까 싶었는데 좀 무서워서 저는 못했긴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약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임상 실험을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임상 시험이랑 이제 생동성 시험이랑 조금 다릅니다. 네. 임상 시험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생동성 시험은 복제약을 이제 개발하는 게 목적인데요. 네. 대체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 2박 3일 동안 소요가 되는데 이제 시간에 맞춰 가지고 똑같이 그냥 밥 먹고 약 먹고 피 뽑고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그렇게 하고 대신 이제 술, 담배는 일체 안 되는데 나머지 시간은 모두 자유롭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급으로는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너무 위험한 일인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분명 사실. 근데 약이라는 게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부작용은 겪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토 증상인데 구토 증상의 경우에는 약을 다 토해내기 때문에 바로 시험에서 실격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증상은 어지럼증이라고 하고 이것은 굉장히 빈번해서 시험 5건에 한두 명 정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걷다가 어딘가에 좀 어지러우니까 부딪혀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마지막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카테터 쇼크라는 부작용인데 뭐예요? 쇼크가 오는 왜냐면 거죠? 네, 피를 열몇 번을 뽑으니까 매번 바늘을 찌를 수가 없으니까 카테터라고 불리는 걸 팔에다 꼽는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근육이 이렇게 다 풀어져 있는데 그거를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쇼크가 와서 쓰러지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야, 돈 몇십만 원에 이런 부작용을 다 감수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과연 해야 할까요? 만약에 두 학생한테 여쭤보는 건데요. 이런 아르바이트예요. 3일 동안 약만 먹고 공부하든 컴퓨터하든 뭐 전혀 상관없고 딱 100만 원 딱 준다. 그럼 할래요, 우리 민지 학생부터. 그 취업이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취업 뒤에 일을 열심히 하려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몸을 사리는 스타일이라서 네네네.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분명히 주변에 끌려하는 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건 알죠.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면 결국 몸을 망치니까요. 잘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취준생과 아르바이트에 대한 키워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에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여름방학 취준생의 아르바이트, 취업형 알바 대 고수익 극한 알바입니다. 네, 일단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27세 5학년 취준생입니다. 아직 졸업도 취업도 하지 못한 저는 집안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데요. 방학에 돈이라도 벌어 보탬이 되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 시급이 9,000원? 야, 대박이다. 하루에 8시간? 그럼 72,000원. 한 달이면 이야, 정말 많겠다. 뭐가?
야, 나 물류센터 알바하려고 돈이 꽤 될 것 같았어. 이 여름에? 그럼. 야, 너 그러다 쓰러져. 그냥 편의점 알바나 아이스크림 퍼주는 거 그런 거 해. 아이, 그런 건 돈이 별로 안 돼. 최저 시급이잖니? 그리고 나 집에 눈치 보여서 다음 학기 용돈 정도는 벌어야 된단 말이야. 야, 지금 다음 학기 용돈이 문제야. 취업을 해야지. 편의점 이런 데서 일만 잘하면 그 기업으로 입사할 수도 있어. 취업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래 일을 해야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당장 다음 학기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까 물류 알바 할 거야, 나는. 야, 여름에 물류 알바다가 너 쓰러진다? 너 그러면은 병원비가 더 나와. 그래도 이렇게 힘든 아르바이트 했다는 거 자소서 했으면은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치? 취업이랑 연결시킬 거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알바는 그냥 해. 돈이 필요하다니까? 취업을 먼저 생각하라고. 돈! 취업! 돈! 취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돈도 많이 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러면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다 따로 있습니다. 예, 몸이 고되고 힘드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돈은 물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각해야 할 거고 네. 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좀 고민을 해야 하니까요. 고민할 것이 참 많은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 오늘 네 분이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형 알바팀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취업형 알바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알바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직무를 미리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바들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거나 아니면 서류 단계를 아예 면제를 해주는 것이죠. 취업에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알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런 고수익 극한 알바는 말 그대로 극한 알바입니다. 이런 고액의 급여를 주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이는 몸을 혹사해 가야지 아니면은 약간 굉장히 큰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그런 알바들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때에는 당연히 취업형 알바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수익 극한 알바팀 1분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고수익 극한 알바가 훨씬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결과 측면에서 고수익 극한 알바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형 알바가 취업으로 사실상 이어지는 경우는 서류 전형 면제나 가산점 등등의 많은 당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 힘든 현실에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내용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형 알바에서 직무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취업 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형 알바의 실무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고 결국 경력직도 아니고 단기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고 결국 아르바이트처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독특한 경험이라도 해서 자기소개서에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독특한 경험을 쌓아나가는 고수익 알바가 훨씬 낫다고 두 가지 측면에서 주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경험을 쌓는 것이죠. 그만큼 쉽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방학 동안 어떤 아르바이트로 경험치를 살뜰하게 챙길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현애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저희가 앞서 우려를 좀 드렸듯이 고수익인 경우는 말 그대로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약간 몸이 상하는 일이라던가 굉장히 웃으시는데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육체적 노동이 굉장히 강도가 세다고 생각해요. 이런 고수익 알바들은. 그러면은 이제 지치몸을 이끌고 집에 왔다면 다른 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도 당연히 못할 것이고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할 그런 체력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취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에 성공하는 것인데 이런 준비에 있어서 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그런 식으로 육체 노동에만 결부가 되어 있다면 현애 학생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수익 극한 알바의 경우 육체 노동의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 때문에 고수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떤 거냐면요. 독특하고 리스크가 큰 알바 같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시만 들자면 코브라 먹이주기 알바. 우리나라에 코브라가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동물원 등에서 말하는 네네. 거겠죠? 네,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독특한 경험이 수많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고만고만해 보이는 스펙을 가진 고만고만한 지원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어떤 경험, 독특한 경험으로 튀어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일단 코브라 먹이주기 알바만 봐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뭐랄까요 서류에서 뭐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특이한 알바를 했다는 경험 자체가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취업형 알바들의 경우에는 아예 서류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서류에서 눈에 띄는 것보다 서류를 아예 면제를 받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훨씬 이득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 답변을 좀 드리면 서류 면제는 우리 구직자들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혜택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SPC라든지 뭐 CJ라든지 기타 가산점을 주는 기업들을 보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그 내에서도 좀 좋은 조건의 평가를 받은 그런 아르바이트생에 한해서 그런 가산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우리 구직자들을 농락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시급 자체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인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게 그 기업의 인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단순하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정말 뛰어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다수의 전환되지 않는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꾸준하게 이 기업에서 노동력을 가져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 정도 나이대가 되면 이 알바 시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찬밥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안 할 거라고 우리 가정하기 슬프네요. 때문에 그러다 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되는데 뭐 평일, 야간, 뭐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 리듬이 깨지는 알바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자기 바이오리듬을 좀 깨면서까지 하다 보면 신체적으로도 무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례긴 한데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수익 이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알바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적고 경쟁률도 사실 엄청나게 많고 어떤 건 보면 이제 기업 PR용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더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1000대 1, 2000대 1, 3000대 1까지도 가거든요. 그리고 취업이 아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 SPC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졸 공채 신입사원에서 자사 알바생을 10%를 실제로도 채용했고 이런 기업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실효성으로서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경험 측면을 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주제를 바꿔서 결과 측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취업준비생에게 사실 돈이란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이 저희 꽁트에서 나왔듯이 집안의 눈치도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 취업이 될지도 모르는데 생활비를 타서 써도 되나 그런 우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본인이 스트레스, 오늘 이번 달 생활비 얼마 남았는데 이번 달 돈 쪼들리는데 근데 내가 이것도 사고 책도 사고 학원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건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지금 당장 공채 시험 등등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아르바이트의 내용인 측면이라던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비슷비슷하다면 돈이라도 많이 버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통 채용을 진행할 때 기준 자격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학력, 학점, 전공, 뭐 어학.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쌓아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학생들이 지금 대출을 7조 정도 지금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7조. 예,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그만큼 이런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극한 알바를 하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이 좀 길었는데 두 번째로는
인생 한번 빡세게 한번 살아봐야 돼요. 저는 오히려 우리 정철선 교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네. 이 극한 알바나 다양한 알바,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신 분으로서 맞아요. 이게 정말 늘 평상시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늘 저 자리에서 취업용 알바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시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양손 다 하는 거 어떨까요? 양손 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이제 연년생의 학생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이제 아까 극한 알바는 아니지만 이제 보수를 많이 주는 고깃집 알바를 선택을 하고 한 친구는 이제 보수가 사실 전혀 없는 게임 회사에 내가 인턴이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도 둘 다 어디를 가야 될지 진로를 모르다가 여전히 진로를 한 친구는 모르고 있고 이 친구는 게임 회사로 취업을 했어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을 떠나서도 조금 더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해본다면 말 그대로 취업형 알바는 자기가 취업을 해야겠다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고수익 극한 알바는 말 그대로 일단 돈이 중요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취업이랑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 측면에서 취업을 떠나서 개개인이 뭐랄까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큰 관점에서는 취업 이후에 실제 직무 능력이라던가 개인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업무관계 이런 것들에서 사람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 취업이라는 건 내가 예상하고 있는 갈래의 진로이고 또 내가 예상한 방향의 전개다 보니까 뻔한 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수익 극한 알바처럼 내가 평소에 전혀 몰랐던 분야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수익 극한 알바 역시 젊었을 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지 학생에게 묻고 싶었는데 극한 알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극한 알바라기보다는 시급센? 시급센 어떤 거요? 대치동에서 애들 면접 가르치는 센. 그건 극한 알바가 아니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요즘 극한 애들 가르치는 게 알바네. 얼마나 근데 중학교 애들 무서워. 애들 가르치는 게 극한 알바. 그럼요. 고등학생은 알바를 안 해봤어요? 저는 과외나 이제 학원 알바 위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극한 알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민지 학생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잖아요. 제가 코브라인가요? 코브라? 네, 알겠습니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혜 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취준생은 취업 준비보다는 돈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우선인 사람도 있다. 돈이 우선이라? 아닙니다.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받아주신 겁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지금 짧고. 취업 준비보다 돈이 우선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들은 뭐 말 그대로 10억, 100억 벌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100만 원 버는 건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하지만 지금 100만 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그쵸, 맞아요.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자, 민지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특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눈에 확실히 띈다. 눈에 띈다. 눈에 띈다. 독특하니까 사실은. 인정하셨어요? 그러지 마. 눈에 안 띄는군요. 선생님 눈이 너무 띄어요. 진짜 눈이 정말 이만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니 당연히 눈에 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눈에 당황스럽네요. 아니 눈에 띄는 건 확실합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세요. 네, 지금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눈에 띄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 학생의 어떤 배움이나 태도가 직무의 어떤 유관성이라든지 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혜 학생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솔직히 극한 알바, 즉 강노동에 이런 알바했다고 다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네, 아니죠. 맞아요. 예, 다 콩알에 일을 밥 잘하는 잘 것은 준다고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렇죠. 이건 왠지 정답이 일단은 백텐데요. 기본적으로 극한 아르바이트 다 일을 잘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에 가장 우리 젊은 구직자들이 부족한 게 끈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걸 잘 해냈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또 제가 봤을 때는 가산점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정철상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취업을 해보려다가 영원히 아르바이트만 할 수 있다? 그렇진 않죠. 그렇죠. 이 시합 일해야죠, 일. 근데 돈이 많이 주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쭉 할 수도 있고요. 예. 저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면. 그냥 너무 표정 연기에 너무 그러니까 집중을 연기를 하시는. 연기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영원히 아르바이트만 한다. 아 프리터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극한 고수익만 바라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취업형 알바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취준생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현애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이번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취업형 알바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고수익 알바는 대부분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은 약간 임상실험 등의 좀 불확실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알바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지금은 대외 활동이나 다른 취업 준비 빨리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시간에 몸은 절대적으로 아껴야 할 존재겠죠. 그리고 당장의 생활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빠른 취업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취업형 알바는 직무 경험이라는 큰 가치를 제공해주는 알바인 만큼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알바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도 최후 발언 해주세요. 네,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적 합성이라는 것이 있죠. 뭐든지 목적에 맞게 행동하면 그에 걸맞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이 취업형 알바냐 고수익 극한 알바냐를 개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취업형 알바에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 당연히 고수익 극한 알바가 훨씬 낫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에게도 고수익 극한 알바가 훨씬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업형 알바가 결국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수익형 측면에서 고수익 알바가 충분히 메리트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아까 정철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수많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튀어보여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코스로도 경험적인 코스로도 이 특이점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수익 극한 알바 충분히 취준생에게 추천드릴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취준생들 공부에 이제 아르바이트까지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는 착실하게 현실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이 내린 어떤 선택이든 주마식 내지 말고요. 전략적으로 담담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네. 걱정 마시고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